4359년 7월 12일 오전 9시 9분 오늘도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바로 시작. 자유의지를 제3장 부분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뇌가 여럿이 될 수 있을까? 영화 소설에서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은연중에 범원형 심론적 상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인다. AI의 행동이 인간과 비슷해 보인다면 설령 그 의지가 생물학적 신경세포에 기반을 두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마치 AI를 주관적 의식이 있는 존재인 양 응원하게 된다. 그런데 AI가 별개의 많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뇌가 별개의 여러 의사결정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학적 증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양쪽 자뇌와 우뇌를 대상으로 실시한 그 모든 실험을 생각해 봐라. 좌뇌, 우뇌, 우뇌, 직관, 이런 직관, 딱 보면 딱 하는 직관, 좌뇌, 계산 능력, 논리적 사고, 무엇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일 것이다. 그 결과는 양쪽 뇌가 대체로 동일하지만 별개로 존재한다고 시사한다. 연구자인 스텔라 데포데와 수전 커티스는 치명적인 발작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뇌 절반을 전제하는 수술을 받은 어린이 49명을 조사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 그 후에 정상적으로 기능했고 심지어 수술을 받고 나서도 특정 장애가 계속 발생한 아이들 역시 비교적 정상적인 개성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언어는 대부분 좌뇌에서 발달하지만 각각의 반구는 기능적으로 동등할 수 있으며 좌뇌 또는 우뇌만 있는 사람도 언어를 통달할 수 있다. 가장 놀라운 사례는 좌뇌와 우뇌 모두 온전하지만 그 사이를 잇는 2억 개의 축삭 뇌량 뇌들보랍니다. 뇌들보가 있어서 이런 지문을 대들보가 있지만 뇌들보가 또 있어. 뇌들보이라 부르는 이 의학적 문제 때문에 절단된 경우이다. 마이클 가자니가는 양쪽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만 양쪽이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는 이 사례들을 연구했다. 가자니가는 1년의 실험에서 환자의 우뇌에만 단어를 입력해도 그 단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좌뇌 또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린 선택에 책임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선택은 실제로는 우뇌가 내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좌뇌는 자신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그럴듯한 변명을 지어냈는데 동일한 머리뼈 안에 별도의 뇌가 또 하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실험을 포함해 뇌의 양방구를 조사한 그 밖의 실험들에서 얻은 결과에 따르면 정상적인 사람에게 실제로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뇌 단위가 두 개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하나의 의식적 정체성으로 통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각각의 방구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둘은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그렇게 느낄 것이다. 사실 두 방구로 나누어진 뇌에서 벗어나 그 너머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앞에서 설명한 의지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의사결정 단위가 많이 존재한다. 예컨대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심피질은 수많은 작은 노듈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고려할 때 제각각 자신의 관점을
밀어붙이려는 여러 모듈을 통해 서로 다른 선택이 표현될 수 있다. 나의 멘토인 마빈 빈스키는 뇌를 하나의 통합된 의사결정 기계 대신 어떤 결정을 고려할 때 그 개개 부분이 제각각 다른 선택을 선호하는 복잡한 신경 기구 네트워크로 보는 통찰력이 있었다. 민스키는 우리 뇌를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다수의 더 단순한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마음의 사회 소사이어티 오브 마인드 그간의 두 번째 책의 제목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까? 이들은 각각 자유로운 선택을 할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실험자 증거가 더 많이 쌓였다. 하지만 신경 과정이 어떻게 부글부글 끓어올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결정이 되는지 그 정확한 과정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의식이 있는 두 번째 나는 정말 나일까? 이 모든 것을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만약 의식과 정체성이 머리 뼛속의 여러 개별적인 정보 처리 구조, 심지어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까지 퍼져 있다면 이 구조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마음의 탄생에서 내가 탐구한 한 가지 핵심 문제는 인간 뇌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복제하는 행동이 철학적, 도덕적 의미였는데 오늘날 살아있는 대다수 사람의 나머지 생애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첨단 기술을 사용해 내 뇌의 한 부분을 조사한 뒤 그것을 전자적으로 정확하게 복제했다고 하자. 실제로 우리의 현재 뇌의 특정 부위에 대해 매우 원시적인 버전의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본태 떨림, 즉 파킨스병 치료가 한 A다.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은 너무 단순해서 의식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뇌에서 두 번째 작은 부분은 또 복제한다고 하자. 그리고 또 하나 다시 또 하나를 계속 복제한다고 하자. 결국 이 과정이 끝날 무렵 이는 내 뇌의 완전한 복제 범위 컴퓨터화된 형태로 생길 것이다. 이 내 뇌와 동일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정확하게 동일한 방식으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나는 의식이 있을까? 두 번째 나는 내가 가진 것과 동일한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나는 기억이 모든 공유하게 나의 기억은 모두 공유하게 나 똑같이 행동한다. 그러므로 의식을 가진 존재의 전자 버전이 의식을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그 답은 그러다가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전자적 뇌가 생물학적 뇌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자신에게 의식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의식을 설득력 있게 부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윤리적으로 그것을 의식이 있고 따라서 도덕적 권리가 있는 존재로 대우해야 한다. 이것은 맹목적인 추측에 불과한 게 아니라 범원 형식론은 그것이 실제로 의식이 있다고 믿을 만한 훌륭한 철학적 이유를 제시한다. 하지만 더 어려운 질문이 있다. 이 두 번째 나는 진짜 나일까? 나 정상적인 물리적 인간으로서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라. 이 복제범이 내가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본질적인 나는 계속 존재한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적이라면 두 번째 나는 나와 똑같이 행동할 테지만 나는 전혀 변하지 않을 테니 나는 여전히 나이다. 두 번째 나는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곧 나와 별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자신만의 기억을 만들고 다른 경험에 자기 나름의 반응을 보이면서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내 뇌 속에 특별한 정보의 배열인 한 두 번째 나의 선량 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닐 것이다. 좋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제 두 번째 실험에서 내 뇌 속의 각 부분을 디지털 복제본 앞장에서 소개한 것과 같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남아있는 내 신경세포의 연결 복제본으로 점차 교체한다고 하자.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나와 두 번째 나가 함께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나만 존재한다. 이 실험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그 절차에 만족하고 나 자신을 포함해 어느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는다. 그러한 교체가 매번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나는 여전히 나일까? 결국 뇌가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물체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때 물체를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갈 때 그 정체성은 어떻게 변하는가 라는 질문을 2500년 전에 처음 제기한 테세우스의 배 사고 실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목선의 널판지들을 하나씩 서서히 새로운 널판지로 교체하는 상황을 상상했다. 첫 번째 널판지를 교체한 뒤의 배가 여전히 처음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전체 구성에 살짝 변화가 생긴 건 맞지만 그래도 이것은 이거는 원래의 배의 사소한 변화가 일어난 것일 뿐 새로운 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지만 전체 널빤지 중 절반 이상이 교체되었다면 어떨까? 모든 널빤지를 교체해 처음에 만든 배에 있던 널빤지가 하나도 없다면 어떨까? 이거는 복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은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여전히 배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널빤지를 추가할 때 이전의 널빤지를 모두 모아 창고에 따로 보관한다고 상상해보라. 이제 원래의 배에 있던 널빤지 100%가 새로운 널빤지로 교체되고 나면 창고의 낡은 널빤지들은 조립해 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자, 이제 어느 배가 원래의 배인가?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계속 존재하지만 원래의 배의 널빤지가 하나도 없는 배일까? 아니면 원래의 널빤지들을 가지고 다시 배를 다시 만든 배일까? 테세우스의 배나 그 밖의 죽은 물체를 대상으로 할 때는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고 특별히 높은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다. 시간 경과에 따른 배의 정체성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관습에 관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 문제의 대상이 인간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다수 사람에게는 우리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래도 일단 쇼를 하는 차머스의 좀비인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주관적 의식이 어려운 문제 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고려해 보자. 두 번째, 나를 복제본으로 만드는 시나리오에서는 두 번째 나의 주관적 자기가 나와 어떤 종류의 연결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 때문에 각자의 정보 패턴이 서로 점점 달라지더라도 원래의 주관적 경험이 어떻게든지 두 명의 나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두 번째 나는 이 점에서 별개의 존재가 될까? 이것은 과학적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하지만 뇌 속에 정보를 비생물학적 기질로 점진적으로 옮기는 시나리오에서는 나 자신이 주관적 이식이 보존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훨씬 강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오늘날 특정 뇌 질환에 대해 아주 제한된 방식으로 그런 일을 이미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신경 보형물을 교체되는 부분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 인공 달팽이관 귀지기 같은 초기의 이식 장비는 뇌의 활동을 자극할 수 있었지만 뇌의 핵심 구조는 어떤 것도 대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과학자들은 뇌의 구조적 손상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뇌 보형물을 개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인공 보형물은 기억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서 해마의 기능을 일부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2023년 현재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2020년대 지나가는 사이에 더 정교해져서 더 광범위한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술로는 개인의 핵심 정체성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런 환자들이 차머스의 좀비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경과학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에 따르면 점진적 교체 시나리오는 충분히 작은 변화조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뇌는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나의 하이브리드 뇌는 나를 정의하는 모든 정보 패턴을 똑같이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주관적 의식이 손상되었다고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나는 당연히 원래의 나로 남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나 말고는 나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가상의 과정이 끝날 무렵에 최종적인 나는 첫 번째 실험의 두 번째 나와 정확하게 똑같은데 이미 우리는 이 두 번째 나는 내가 아니라고 결정하지 않았던가. 어떻게 해야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차이는 연속성에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디지털 뇌가 생물학적 뇌와 다르지 않는데 이 둘이 각각 별개의 실체로 존재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가상적 상황이 아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는 매일 아주 빠른 교체 과정을 겪는다. 신경세포는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속의 미토콘드리아는 매달
약 절반이 교체되고 신경 미세관은 방광기가 며칠에 불과하다. 시냅스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단백질은 2일에서 5일마다 교체되고 시냅스의 NMDA 수용체는 몇 시간마다 한 번씩 교체되며 가지돌기, 수성돌기의 액틴 필라멘트는 수명이 약 40초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뇌는 몇 개월마다 거의 완전히 교체되는 셈이며, 처음 알았네. 우리는 얼마 전의 자신과 비교하면 생물학적 버전이 두 번째 나이다. 여기서도 나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은 정보와 기능이며 특정 구조나 물질이 아니다. 수년 동안 나는 우리 집 근처를 흐르는 아름다운 찰스강을 종종 바라보았다. 오늘도 나는 찰스강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루 전 혹은 마음에 탄생해서 그 강의 영속성에 대해 이야기하던 10여 년 전과 같은 강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강의 특정 지점을 지나가는 물 분자들은 매 밀리초마다 완전히 달라지지만 이 분자들이 강의 경로를 정의하는 일관된 패턴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비생물학적 시스템을 우리 몸과 뇌 속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정보 패턴이, 영속성이 우리 각자를 지금 존재하는 우리 자신으로 느끼게 한다. 물론 우리의 모든 스킬과 개성, 기억을 디지털 매체로 옮겨주는 기술은 그 정보의 복제본도 여러 만들게 해줄 것이다.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복제하는 이 능력은 생물계에 존재하지 않는 디지털 세계의 총력이다. 우리 마음의 파일을 멀리 떨어진 백업의 저장 시스템에 복제하면 우리 뇌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는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만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엑셀 스프레드시트가 불멸의 존재가 아닌 것처럼 이건 역시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데이터 센터에 재난이 발생해 이런 것을 모조리 지워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인명과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무분별한 사고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해석한 범원 형식론은 우리를 정의하는 이 정보의 모든 복제본이 우리의 주관적 의식에 포함되어 있다고 시사한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함의가 있다. 만약 두 번째 나를 세상에 풀어본다면 그 정보 패턴의 정체성은 나의 정체성에 분기하겠지만 이것은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 의식이 동시에 양쪽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범원형 심론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주관적 의식이 동시에 양쪽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나는 범원형 심론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주관적 의식은 정체성을 이루는 정보에 묶여 있으며, 따라서 한때 우리 자신의 것과 동일했던 모든 정보의 복제본을 어떻게든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 두 번째 나와는 다른 주관적 의식을 갖고 있다고 소통을 지배하는 물리적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므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법적, 윤리적 체계는 양쪽을 각각 별개의 실체로 취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불가능에 가까운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믿기 힘들 정도로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 놀랍도록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실로 경이롭기 짝이 없다. 나를 만들려면 우선 부모가 만나 아기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정자가 특정 난자와 만나야 한다. 우선 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 아기를 갖기로 결정할 확률도 추정하기가 어렵지만, 나를 만들기 위해 특정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은 하더라도 200경분의 1에 불과하다. 와, 우연히 200경분의 1이란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평균적인 남자는 평생 동안 정자를 약 2조 개 만들고, 평균적인 여자는 약 100만 개의 난자를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나를 만든 특정 정자와 난자의 만남에 달려 있다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200경분의 1이다. 이 모든 생식세포는 유전적으로 고유한 것이 아니지만 나이를 비롯해 많은 요인이 후성 유전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염색체가 정확하게 동일한 정자를 2개 만들다 하더라도 25세 때 만든 정자와 45세 때 만든 정자는 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정도가 정확하게 똑같을 수 없다. 따라서 각각의 정자와 난자는 사실상 고유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게다가 이에 상응하는 사건이 양쪽 조부모 두 쌍에게도 일어나야 하고, 다시 그 위의 증조부모 네 쌍에게도 똑같이 그 위의 고조부모 8쌍에도 차례로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것이 무한히 계속되지는 않는다. 약 40억 년 전에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구글, 유명한 검색 엔진 회사 구글의 이름은 이 수에서 유래했다. 10의 61승, 구글. 10의 100승이야? 1에서 0의 100개, 10의 100승이야. 구글 플렉스는 1 다음에 0이 1 구글계일 붙은 수이다. 이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큰 수지만, 앞에서 설명한 그리고 검말의 주석에서 추가로 더 설명한 대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계산한다면 내가 존재할 확률은 1 다음에 1 구글 플렉스보다 훨씬 더 많은 0이 붙은 수를 1로 나눈 값에 해당한다. 이 고유성, 개성, 사람마다의 개성. 지금 본인이
지금 현실 세계에 산다는 그 위대한 우연성, 확률적으로. 그런데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실로 경이로운 기적이 아니라 뭐란 말인가? 경이로운 기적이랍니다. 게다가 우주가 복잡한 정보를 진화시킬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은 누가 뭐래도 더욱 믿기 힘든 기적이다. 우리가 아는 물리학과 우주론 지식에 따르면 물리학 법칙의 기본 상수들이 아주 조금만 달랐더라도 우주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이론적으로 우주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배열 중에서 우리의 존재를 허용하는 배열의 비율은 엄청나게 작다. 이 명백하고 희박한 가능성을 계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명 친화적 우주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확인한 다음 생명의 존재가 불가능하려면 그 값들이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따르면 네 가지 기본적인 힘, 중력, 전기, 자력,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는 소립자의 종류, 질량과 전하, 스핀에서 차이가 있는 37가지가 있고, 거기다가 일부 과학자가 중력 효과를 일으킨다고 믿는 가설상의 중력자도 있다. 입자와 상호작용하는 이 힘들이 세기는 1년의 상수로 고정된 상수로 표현되고, 이 상수들은 물리학 법칙들을 정의한다. 물리학자들은 많은 영역에서 이러한 규칙들이 극히 조금만 변했더라도 지능 생명체의 생성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능 생명체가 존재하려면 복잡한 화학과 함께 수억 년 또는 수십억 년의 진화를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과 에너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정되기 때문이다. 생물학자들 사이에 주류 견해에 따르면 지구에서 생명은 자연 발생을 통해 나타났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전 구체 혼합물이 원시 숲 속에서 물질이 자연적으로 결합해 단백질을 이루는 더 복잡한 기본 요소를 만들었다. 그리고 결국 단백질들이 결합해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패턴이 생겨났고, 그럼으로써 생명이 시작되었다. 이 기다란 인과 사슬에서 단 한 군데의 연결고리만 끊어졌더라도 인간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강한 상호작용이 조금만 더 강하거나 약했더라면 별들이 엄청난 양의 탄소와 산소를 만들지 못했을 테고, 따라서 탄소와 산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도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약한 상호작용의 세기도
생명이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값과 위나 아래로 10배 이내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만약 그 세기가 이보다 더 약했다면 수소는 금방 헬륨으로 변해 태양처럼 수소가 조성분인 별들이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수소가 금방 헬륨으로 변해진다. 그랬더라면 각각의 태양계에서 복잡한 생명이 진화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빛을 내는 별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왑커크와 다운커크 사이의 질량 차이가 조금만 더 낮더라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불안정해 복잡한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전자의 질량이 두 커크의 질량 사이에 발생했을 것이다. 물리학자 크레이그 호건에 따르면 커크의 질량이 어느 쪽으로건 불과 몇 %의 차이만 있었더라도 생명의 출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만약 쿼크의 질량 차이가 더 컸더라면 우주는 양성자 세계 오직 수소 원자만이 존재 가능한 대체 우주로 변했을 것이다. 만약 그 질량의 차이가 더 작았더라면 우주는 중성자 세계 주위를 도는 전자가 없이 오직 원자 핵만 존재하여 화학이 불가능한 세계로 변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이 지구에 대한 경탄한 경외성입니다. 오연치 않게 지구라는 이런 화학과 상호 작용, 이 지구에 대한 이런 경외성이야. 이 지구의 경외성입니다. 완전히 우주 중성세계 주위를 도는 전자가 없이 오직 원자만 존재했기 때문에 화학이 불가능한 세계로 변했을 때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더라면 초신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책 내용이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런 지식은 이 책에서 밖에 할 수 없다. 누가 알려줘? 지금 어떤 매체가 이렇게 지구의 탄생 과정, 이 지구의 환경 구조적 위대성 이걸 누가 알려주냐고. 절대 알려주는 곳이 없다. 유튜브 그 많은 곳을 서치해도 없다. 이거는 마침내 특이점이 시작된다. 이런 고급 정보는 책에서밖에 안 알려줄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알려주네. 어디서? 이 본인 오경방송 중에 내가 알려주네.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약했더라면 초신성은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생명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중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별들의 수명은 훨씬 짧았을 테고 따라서 복잡한 생명을 부양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고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1초 이내에 밀도 계수, 기호는 오메가 쓴다. 밀도 계수가 100조분의 1만 달랐더라도 우주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밀도 계수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빅뱅과 함께 사방으로 흩어진 물질이 별들이 생기기 전에 중력에 붙들려 다시 붕괴했을 것이다. 만약 밀도 계수가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팽창이 너무나도 빨리
진행돼 애초에 물질이 뭉쳐 별이 생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우리 거시 구조는 빅뱅 이후 첫 순간에 바깥쪽으로 팽창해 가던 물질이 밀도에 생긴 미소한 국지적 요소에서 비롯되었다. 평균적으로 한 지점의 밀도는 전체 평균과 1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만약 이 진폭, 종종 연못의 잔물결에 비유되는 만약 이 진폭이 위나 아래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더라면 생명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다. 우주론자 마텔 리스는 만약 잔물결이 너무 작았더라면 가스가 중력에 붙들린 구조로 응축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우주는 영원히 캄캄하고 아무 특징도 없는 세계로 남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반대로 잔물결이 너무 컸더라면 우주는 소용돌이치는 격렬한 장소가 되어 대부분의 물질은 거대한 블랙홀로 붕괴되고 별들이 안정한 행성계를 유지할 기회가 전혀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주가 혼돈의 습후 대신에 질서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려면 빅뱅 직후의 엔트로피가 아주 낮았어야 했다.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에 따르면 엔트로피와 무작위성에 대해 알려진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할 때 우리 우주와 비슷한 형태로 진화하기 위해 애초에 충분히 낮은 엔트로피를 가질 확률은 가능한 우주의 10의 19골 123개의 중 한 개골에 불과하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10의 10제곱에 10제곱에 123의 제곱의 확률은 1 뒤에 알려진 우주의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0이 붙는 수이다. 과학자들의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를 10의 78승에서 10의 82승으로 개수로 추정한다. 중간값을 택해 10의 80개로 본다면 10의 123이라는 수는 모든 원자의 수보다 10의 43배나 10의 43승의 배나 더 크다. 1000억 곱하기 1경 곱하기 1경 배나 큰 값이다. 1000억 곱하기 1경 곱하기 1경. 이러한 계산 중 많은 것은 당연히 의심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가끔 여러 요소의 의미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각각의 미세 조정 개수를 따로 떼어내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보다는 물리학가 루크 반스의 주장처럼 생명을 허용하는 영역들 전체가 아니라 그 교차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요소가 전부 다 생명 친화적이어야 생명이 실제로 발달할 수 있다. 천문학자 휴 로스의 유명한 표현을 빌리면 이 모든 미세 조정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폐품 처리장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의 결과의 보잉 747 비행기가 완벽하게 조립될 확률과 같다고 말했다. 이 미세 조정 문제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그러한 우주에서 살 확률이 아주 낮은 것은 관찰자 선택 편향 때문이다. 비아스, observer 관찰자 select 비아스 편향이지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려면 우리가 미세 조정된 우주에 살고 있어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애초에 의식을 가질 수 없고 이 질문을 떠올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류 원리, 인간 중심의 원리라고도 한다. 인류 원리라고 부르는데,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설명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관찰자인 우리와 상관없이 실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 없다. 마틴 리스는 여전히 던질 수 있는 흥미로운 질문이 남아있다고 본다. 당신이 총살형 집행대에 서 있는데 총알이 모두 빗나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당신은 만약 총알이 모두 빗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걱정할 일이 없었겠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전히 아주 놀라운 일이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나는 거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애프터라이프,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을 극복하고 존재하는 우리의 소중한 정체성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하는 중심 개념을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활동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풍부한 기록을 만들고 있다. 2020년대 동안에 그러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고 조직하는 기술은 급속하게 발전할 것이다. 2020년대 말에 이르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개성을 가진 인간을 매우 사실적으로 재현한 비생물학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살아 움직이게 할 것이다. 하지만 이 현 시점인 2023년에도 AI는 인간을 모방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트랜스포머 GAN, 제너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생성적 대립 신경명 같은 딥 러닝 접근법은 놀라운 진전을 이끌었다. 앞전에 설명했듯이 트랜스포머는 사람이 쓴 텍스트로 훈련을 하면서 사람의 소통 방식을 현실에 가깝게 모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한편 GAN 두 신경망이 서로 경쟁한다. 첫 번째 신경망은 여성 얼굴이 현실적 이미지 같은 표적 집단에서 한 표본을 만들려고 시도한다. 두 번째 신경망은 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 실제 여성 얼굴 이미지를 구별하려고 노력한다. 첫 번째 신경망은 두 번째 신경망을 속이는데 성공하면 보상을 받고, 신경망이 최대화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는 점수가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신경망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면 보상을 받는다. 이 과정은 인간이 감독 없이 수만이 반복될 수 있고, 두 신경망은 점점 실력이 향상된다. 이 기술들을
결합함으로써 AI는 이미 특정인이 글 쓰는 스타일을 모방하거나 목소리를 복제하거나 얼굴을 완전한 영상으로 현실감 있게 옮길 수 있다. 복제지. 듀플렉스. 듀얼, 듀플렉스.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구글이 실험적인 듀플렉스 기술은 대본이 없는 전화 대화에서 신뢰하는 수준으로 반응하는 AI를 사용한다. 듀플렉스는 그 일을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해냈다. 2018년에 처음 시험했을 때 듀플렉스의 전화를 받은 진짜 인간은 자신이 컴퓨터와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딥페이크 영상은 유해한 정치 선전을 만드는데 쓰이거나 상징적인 역할에 따른 배우를 쓴다면 영화가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는데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컨트롤 시프트 페이스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극중 인물을 아놀드 슈와르제네거가 월럼 더포 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연기하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보여주는 파일을 영상이 있다. 이 기술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각각의 능력이 근데 글쓰기, 목소리, 얼굴, 대화 각각의 능력은 앞으로 계속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수렴을 통해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AI 아바타의 한 종류인 레플리컨트,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서 빌려온 용어. 레플리컨트는 죽은 사람의 생김새와 행동, 기억, 스킬을 가지고서 내가 애프터 라이프, 사후세계 라고 부르는 곳에서 살아간다. 애프터 라이프 기술은 여러 단계를 거칠 것이다. 가장 원시적인 시뮬레이션은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세상에 나온 지 이미 7년이나 되었다. 2016년에 정보기술 뉴스 사이트 The Verge는 유지니아 쿠이다라는 젊은 여성에 관한 놀라운 기사를 실었다. 유지니아는 AI와 저장해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망한 가장 친한 친구 로만 마졸렌코를 부활시켰다. 우리 각자가 만드는 데이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인간을 더 생생하게 재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0년 내 후반에는 더 발달된 AI가 수천 장의 사진과 수백 시간의 영상, 수백만 단어의 문자 메시지, 개인적 관심과 습관에 관한 자세한 데이터를 그를 기억하는 사람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실제 인물과 매우 흡사한 레플리컨트를 만들어낼 것이다. 사람들은 문화적, 윤리적, 개인적 이유로 이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일 테지만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술이 충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이 애프터라이프에서 살아가는 아바타 세계는 꽤 현실적으로 보이겠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그들이 불쾌한 골짜기에 존재하는 듯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아바타의 행동이 원래 사람과 매우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사람을 좋아하던 사람이 아바타를 보고 당황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단계에서 그 시뮬레이션은 두 번째 나가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원래 사람이 뇌에 있던 정보의 기능만 제한할 뿐 그 형태까지는 제한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범원형실론의 한 견해에 따르면 이 기술은 어떤 사람의 주관적 의식을 부활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중요한 일을 계속 이어가거나 소중한 기억을 공유하거나 가족의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간주할 것이다. 레플리컨트 신체는 주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존재할 테지만 2030년대 후반이 되면 나노 기술을 사용해 실제 현실적인 신체, 아주 그럴듯한 안드로이드가 존재하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이 방향의 발전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2030년대 훨씬 큰 돌파구를 위한 기초가 될 중요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향상될 걸로 보이네. 안드로이드는 기능 측면에서는 기술 발전이 모래백 역할이라고 부르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이 역설은 내 친구인 한스 모라백이 수십 년 전에 발견한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어려워 보이는 정신적 과제, 큰 수의 제곱근을 구하거나 많은 양의 정보를 기억하는 것처럼 과제가 컴퓨터에게는 아주 쉬운 반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정신적 과제, 얼굴을 기억하거나 걸어가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균형 유지가 AI에게는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다. 그렇듯한 이유로는 후자의 기능은 수천만 년 혹은 수억 년에 걸쳐 진화해 우리 내외의 배경에서 작동하는 반면 전자의 더 높은 인지 기능은 의식의 중심인 심피질에 작동되는데 심피질이 현대적인 현태에 이른 것에 불과 수십만 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수년 동안 AI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모라백의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진전이 일어났다. 2000년대에 혼다가 내놓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시모는 평범한 표면 위를 넘어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걸어감으로써 전문가들이 탄성을 자아냈다. 2020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내놓은 아틀라스는 장애물 구간에서 대다수 사람보다 훨씬 민첩하게 달리고 점프를 하고 구를 수 있었다. 헨스 로보틱스가 만든 소피아와 리틀 소피아, 그리고 엔지니어드 아츠가 만든 아메리카 같은 소셜 로봇은 인간처럼 생긴 얼굴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이것들이 능력은 가끔 뉴스 헤드라인에 인해서 과장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진전을 보여준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레플리컨트, 그리고 아직 죽지 않는 우리도 레플리컨트는 다양한 신체와 신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레플리컨트는 심지어 원래 인간의 DNA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고로부터 만들고 사이버네틱스 기술로 증강시킨 생물학적 신체 속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일단 나노 기술로 분자 수준의 조작이 가능해지면 생물학으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인공 신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대단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과 상호 작용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불쾌한 굴착기를 뛰어넘는 존재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레플리컨트는 사회에 매우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할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영혼과 의식, 정체성 같은 개념에 대한 형이사학적 믿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이 기술을 통해 대단한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 당신이 떠나보냈던 소중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그걸로 충분할까? 살아있는 누군가에 대해서 두 번째 나를 완전히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AI와 데이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레프리컨트를 만들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할까? 유지니아 쿠이다와 로만 마주렌코의 이야기가 보여줘서 AI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만든 레프리컨트도 위안과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가 처음으로 이 경험을 할 때 어떤 기분이 들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다. 이 기술이 더 널리 퍼짐에 따라 사회도 그에 적응할 것이다. 필시 죽은 자의 레프리컨트를 누가 만들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법이 생길 것이다. 어떤 사람은 AI가 자신을 복제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유언에 자세한 지시사항을 남기거나 심지어 자신이 살아있을 때 레프리컨트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려 할 수도 있다. 레프리컨트의 도입은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어려운 사회적, 법적 질문을 많이 제기할 것이다. 레프리컨트 완전한 인권, 시민권, 투표권과 계약을 맺은 권리 같은 인간으로 간주해야 할까? 복제 대상인 사람이 이전에 행한 계약이나 범죄에 대해서 레프리컨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레프리컨트에게 자신이 대체한 사람이 한 일이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야 할까? 사별한 남편이나 아내가 레프리컨트로 돌아오면 그와 재혼해야 할까? 레프리컨트는 추방을 당하거나 차별을 당할까? 어떤 조건에 레프리컨트의 생성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할까? 레프리컨트는 또한 이 장에서 탐구한 의식과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난제들, 이전에 주로 이론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난제들을 대중들이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게 만들 것이다. 마음의 탄생이 출판된 2012년부터 여러분이 이 책을 읽기까지 경과한 것보다 더 짧은 시간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수준의 AI가 사망한 사람을 다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사람만큼 복잡한 인지를 가진 레프리컨트는 정말로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고 자신이 원래의 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믿음은 그가 사망한 사람과 동일한 사람이라는 걸 뜻할까? 이에 대해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 2040년대 초가 되면 나노봇이 살아있는 사람이 뇌로 들어가 나노로봇이 그 사람의 기억과 개성을 형성하는 모든 데이터를 복제해 두 번째 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실체는 개인 맞춤형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개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 그 사람이라고 완전히 그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탐지 가능한 모든 증거에 따르면 그는 원래 사람만큼이나 똑같이 실제적이 되니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기억과 개성에 관한 정보라고 믿는다면 그는 정말로 원래 사람과 동일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지속할 수 있는데 섹스를 포함한 신체적 관계까지도 가능하다. 정말 미묘한 차이는 있을 테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생물학적 인간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우리도 인간 복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도 변화하는데 대개는 그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지만 때로는 전쟁이나 외상 또는 지위나 관계의 변동스러운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한다. 외상 또는 지위, 역할, 롤이지 지위나 관계가 변동으로 급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한다. 의식에 관한 차머스의
해석을 받아들이면 이 수준의 기술이 우리 주관적 자기가 애프터 라이프에서도 지속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하기가 불가능하며 우리 각자는 자신이 철학적 또는 정신적 가치를 토대로 이 기술을 사용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살아있는 뇌의 컨텐츠를 비생물학적 매체로 직접 복제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시뮬레이션 된 레플리컨트로부터 실제 마음 업로딩, 마인드 업로딩 과정으로 옮겨간다. 비생물학적 매체에 마음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계산적 측면에서 서로 아주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008년 존 피알라와 안데르스 산드베리, 닉 보스트롬은 가능한 뇌 에뮬레이션 수준이 11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하기 위해 뇌 에뮬레이션을 가장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포괄적인 것까지 대략 5번주로 나누기로 한다. 그것들은 기능, 커넥톤, 세포, 생체 분자, 양자 에뮬레이션이다. 양자 에뮬레이션이다. 기능 에뮬레이션은 생물학적 기반을 가진 마음처럼 행동하지만 특정 개인 뇌의 특정 계산 구조를 실제로 복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은 계산을 통해 처리하기가 가장 쉽지만 원래의 뇌의 시뮬레이션으로는 가장 덜 안전하다. 커넥톰 에뮬레이션은 신경세포 집단 사이의 계층적 연결과 논리적 관계를 복제하지만 모든 단위의 세포를 모델링할 필요는 없다. 세포 에뮬레이션은 뇌 속에 있는 모든 신경세포의 핵심 정보를 시뮬레이션하지만 내부의 세세한 물리적 힘까지 시뮬레이션하진 않는다. 생체 분자 에뮬레이션은 각 세포 내부의 단백질과 미소한 동력학적 힘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한다. 그리고 양자 에뮬레이션은 분자 내부와 분자 사이의 아원자 효과를 복잡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장 완전한 해결책이다. 다음 세기 이전에는 도달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계산 능력이 필요할 것이다. 2030-2040년대에 추진될 주요 연구 프로젝트 중 하나는 어느 수준의 뇌 에뮬레이션이면 충분할지 알아내는 것이다. 양자 수준 에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다수는 주관적 의식이 양자 효과, 아직 분명히 밝히지 않는 양자 효과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이 장에서 주장했듯이, 그리고 마음이 탄생해서 더 자세히 설명했듯이 나는 그런 수준의 에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범원형심론과 같은 이론이 옳다면 주관적 의식은 뇌에서 정보가 배열되는 복잡한 방식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디지털 에뮬레이션이 원래의 생물학적 뇌에 있던 특정 단백질 분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비유를 하자면 당신의 JPEG 파일이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되었던 CD-롬이나 USB 플래시 드라이브에 저장되었던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정보가 1과 0의 동일한 숫자열로 표현되는 한 그 파일은 모두 똑같아 보이고 똑같이 작동할 것이다. 만일 이 숫자들을 연필로 종이에 옮겨 그 종이 뭉치를 친구에게 편지로 보내고
친구가 그 숫자들을 일일이 손으로 타자의 다른 컴퓨터에 입력한다면 원래의 이미지가 그대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실용적인 목표는 컴퓨터가 내와 효과적으로 접속하는 방법을 고안하고 내가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해독하는 것이다. 마음의 업로딩 발전 단계엔 뇌 에뮬레이션의 계산 차원, 심지어 언젠가 인류가 계산에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쓰게 해줄 마트로시카네라는 기술에 대해 더 많은,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훨씬 전문적인 것까지 다양한 출처를 소개한 권말 주석에 참고하라. 여러 개의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이 겹쳐져 서로의 자원을 활용해 계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구조, 러시아 전통 인형 마드로시카에서 그 이름을 땄다. 이것들은 굉장한 도전 과제이지만 2030년대 초 인간적 AI 도구는 오늘날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빠 복과 대화하기. 토크투폭스는 후원 아이디어 생산 툴이다. 토크투폭스. 구글에서 우리는 표준적으로 갖춰진 10만 권 이상의 책을 우리 마음대로 선택한 책과 문서 조합으로 교합체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 나는 아버지 프레드릭 커즈와일이 쓴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 보낸 연애 편지와 강의 노트, 쓰고 있던 음악에 관한 책, 개인적 회상을 모두 포함해 무엇을 모았다. 그러자 내 딸 에이미는 아버지의 글을 기본 자료로 삼아 토크투폭스 기반을 이룬 것과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 AI의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다음이 아주 짧은 대화에서 보듯이 이 레플리컨트는 우리의 질문에 일관성 있고 자연스럽고 놀라운 답변을 할 수 있었다. 아직 살아있는 내 아버지와 나눈 대화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상한 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능숙하게 말이다. 나와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말들을 프레드릭 커즈와일이 평소에 생각하고 소통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추가로 친숙함까지 느끼게 해준다. 나는 나 자신과 레플리컨트로 만들려고 한다. 레플리컨트는 내가 소통하면서 사용한 수천 쪽 분량의 글과 출판된 글, 수많은 시간의 영상에 접근할 것이다. 이 풍부한 멀티미디어 기반은 레플리컨트가 아버지의 레플리컨트보다 훨씬 더 깊고 충실하게 내 개성을 표현해 줄 것이다. 미래 레플리컨트 AI는 또한 개인의 삶에 관한 온갖 종류의 메타데이터에 접근해 충실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여기에 우리 질문의 레플리컨트가 대답한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이것은 내 아버지를 되살리는 첫 번째 단계이다. Q. 음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요? A. 음악을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인 계획을 그 자체에 대한 조정하는 것이지. 음악이란 예술은 역사가 아주 오래되었고 항상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는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야 브람스지. 그의 작곡은 베토벤에게 영감을 받았어. 음악의 질문은
무엇인가요? 멜로디와 리듬이 음악의 주요 원천이지. 구조의 기본 원칙이나 법칙은 반복과 대비, 통일성과 관련성이야. 처음에 G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나는 20년 이상 다양한 종류의 오케스트라, 전문 오케스트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대학 오케스트라, 커뮤니티 오케스트라, 오페라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했어. 대규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실내악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룹도 지휘했지만은 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기도 했고.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나요? 자기 자랑을 하기에는 당연히 어렵지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이 항상 나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였다는 점을 꼽고 싶어요. 예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친밀한 대인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 후회는 하는 것이 있나요? 끝없는 수업과 별로 흥미롭지 않는 일에 매일을 보내야만 실제로 가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쓸 수 있게 내 운명인 것처럼 보여. 실용적 판단보다 희망과 선의를 우선시하는 것은 내 불찰이라고 생각해. 새로 맡은 책임과 함께 오케스트라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 질문: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전체에 대한 부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만들지. 취미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복숭아와 포도의 풍작을 기대하고 있어. 나는 정원을 가꾸는 일이 참 좋아. 거기서 마음의 안식을 얻지. 물론 내 말도 맞아. 거기에는 손이 많이 가지. 끝이 없는 일이야. 걱정거리가 있나요? 악몽을 자주 꿔. 현대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항상 혁신가들이 동시에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모습을 보지. 기술 발전과 자동화 등이 일어나면서 개인은 점점 작아졌지. 이 기계 시대는 이전 시대의 이상과 가치를 짓밟았어. 자동차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내가 모바일에서 오페라를 지휘하고 있을 때 아내가 심각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지. 택시에 치인 뒤에 트럭이 끼어들어서 여러 군데 골절 부상을 입었어. 2달 이상 병원에서 견인 치료를 받았지. 지금은 집에서 무거운 석고 붕대로 전신을 감은 채 지냈는데 하루 종일 등을 대고 누워 있어야지. 이 상태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야 사랑이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정체성에 관한 질문은 의식과 자유의지, 결정론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가정을 볼 때 나는 바로 이 특정 인간 레이 커즈와의 무엇이 믿기 힘들 정도로 정확한 선행 조건의 결과물인 동시에 나 자신이 내린 선택들이 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선택들을 결정하지. 거기에 대한 지금 본인이 현재 위치가 그 산물이지. 선택들의 산물. 결정적인 산물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 인연에 따라서 인연을 깨부시려면 아무튼 스스로 수정하는 정보 패턴인 나는 분명히 평생 동안 누구와 상호작용할지, 무엇을 읽을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함으로써 나 자신을 형성해 왔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자기 실현은 나의 통제 밖에 있는 많은 요인에 제약을 받는다. 나의 생물학적 뇌는 아주 다른 종류의 선사시대의 삶을 위해 진화했기 때문에 내가 그다지 원하지 않는 습관을 만들어낸다. 이 뇌는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빨리 배우거나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려움과 트라우마,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뇌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내 뇌가 서서히 늙어가는, 비록 나는 그 과정을 노출하고 있었지만 실제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결국에는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정보 패턴을 파괴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특이점은 이 모든 한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한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과정을 통제하는 힘이 점점 더 커져왔다. 의학은 부상과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화장품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외모를 가꿀 수 있게 해주었다. 많은 사람은 심리적 불균형을 바로잡거나 다른 의식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 합법적 또는 불법적 약물을 사용한다. 정보에 더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우고 뇌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정신적 습관을 형성하게 해준다. 예술과 문학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미덕이 성장하도록 도울 수 있다. 오늘날의 모바일 앱은 규율을 세우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촉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신체를 내면적으로 느끼는 성 전체성과 일치시키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뇌를 직접 프로그래밍하는 날이 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 나은 상태를 만들 수 있을지 상상해 봐라. 따라서 초지능 AI의 합쳐지는 것은 가치 있는 성취가 될 테지만 그것은 더 높은 목표를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일단 우리 뇌가 더 발전된 디지털 기계에 백업되면 자기 수정 능력이 완전히 실현될 수 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가 일치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생물학의 결함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단축되지 않을 것이다. 마침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될 것이다. 4359년 오늘 7월 12일 지금 10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버 오늘 내용입니다. 이틀 연속 올렸지.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 또 만납시다. 이 책은 무조건 끝까지 읽는 겁니다. 한번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끝을 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만납시다. 다음에 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보도록 합시다.